안녕하세요. 열마담 빗살롱.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준비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요새 제일 잘 나가시는 아이돌 부익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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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부익남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이돌이다. 사실 이 부동산 업계가 좀 어떻게 보면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외모로는 좀 약간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크고 훤칠하신 분을 진짜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사실 나이가 이제 40인데 아이돌 소리 듣는 게 좀 민망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줌마라서 너무 사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돌도 이제 다 은퇴한 나이대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계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니까 뭐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익남님이 이번에 책 내셔가지고 네. 베스트셀러가 한 번에 그냥 가셨다고. 네네. 언제 내신 거죠? 4월 1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조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와. 네. 뭐 다행히 뭐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벌써 몇 회 찍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또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실전편 저 내용을 쭉 봤는데, 네. 와, 내용이 그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러면 정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유익했습니다, 진짜. 일단 막 띄워주고 시작하는. 이따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개인 상담을. 자, 그러면 네. 15초 잠깐 드릴 테니까요. 네. 책 PR 좀 잠깐 해보시죠. 뭐 이제 기초편하고 실전편 이렇게 두 권을 썼는데 네. 원래 이제 한 권 쓰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초편은 좀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전편은 실제 투자하는 어떤 종류와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해당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초편만 네. 읽어봤는데요. 네. 진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부익남님의 실전 경험도 약간 진솔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기초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까지 합치면 20년이고 이제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한 12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하면서 그동안 뭐 생각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유튜브에서 한 6년 동안 또 얘기한 게 있고 그거를 이번에 책을 쓰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한 권 분량 정도 나왔는데 아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부터 어느 정도 좀 마인드에 대한 얘기들도 좀 담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는 주식이랑 코인 쪽에 대해서는 뭐 나름 이제 네. 그게 있는데 부동산은 아무런 이해도가 사실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전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초편 같은 게 이제 그냥 진짜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거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그냥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금융 투자, 뭐 투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보통은 뭐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있고 부동산 하는 분도 있고 뭐 환해 하시는 분도 있고 코인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아까 이제 주식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익남은 이제 부동산에 딱 특정해가지고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좀 계기가 있었나요? 주식을 하시다가 뭐 부동산 쪽에 내가 뭐 올인을 해야겠다. 이게 뭐 저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처음 접하는 건 아무래도 주식이 좀 쉽잖아요. 네네네. 쉽고 접근성이 또 낮고. 금액도 좀 적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코인이 생겼지만 제가 이제 시작했었던 20년 전에는 이제 코인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네. 되게 주식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오. 제가 이제 행정병이었는데 네네. 그 사단 도서관 관리병도 겸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30권에서 50권 책을 살 수 있는데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식 책을 한 20몇 권씩 샀었거든요. 뭐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벤자민 이런 것들, 그레이어 뭐 벤자민 많잖아요. 그레이어. 네네. 그래서 그런 책들 다 사가지고 막 안에 넣어놓고 막 수십 권, 수백 권씩 막 읽었었는데 네네. 뭐 제 경험이겠지만 저에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주식이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주식이야말로 좀 재능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정말 큰 부자가 되시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나름 정말 진심으로 해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했던 수익률만큼 이걸 꾸준히 할 수 없겠다. 정말 1년 내내 그 신입사원 때 강원도 오지에서 이제 현장 생활하면서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24%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연평균. 네, 1년 동안. 1년 동안. 와, 엄청난 수익률인데요. 많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매년 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 또 그때만 해도 박스 피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2009년 뭐 10년 이때 다 박스 피어서 야 언젠간 또 손해도 볼 텐데 어떡하지 막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된 거는 결국에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두 개가 딱 반대여서인데 좋았던 점은 정말 한 달만 해도 15% 20%도 벌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남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출이라거나 뭐 전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가 너무 작은데 이 시드가 뭐 키울 방법은 없으니까 잘해서 막 팍팍팍팍 불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 올리는 거는 어찌 보면 실력의 영역이고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뭐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저는 그 변동성보다는 좀 판돈을 키워가지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좀 크게 금액 자체는 크게 버는 그런 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레버리지도 좀 쓰고. 잃지 않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너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한 게 부동산이었고 마침 또 건설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토목이어서 항상 인프라를 또 설치하러 다니니까 항상 뭐 호재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그게 인프라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으로 전환을 했고 해보고 나니까 저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주식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 그 체조하다가 이제 9시 되면은 슬슬 저 잠깐 화장실 좀 확인 한번 해야 돼. 확인 한번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도 확인 한번 해야 되고 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면 뭐 될까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그 두 발 쭉 뻗고 이제 잘 수 있고 또 그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절대 수익률 자체는 낮지만 상대적인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주식은 안 하고 부동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주식은 지금은 전혀 안 하세요? 주식 안 하고 있죠. 저희 아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사주고 있거든요. 미주. 네. 그래서 지금 디즈니 사가지고 많이 물렸어요. 애가 이제 특정 8살인데 종목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우리 애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보면서 아빠 이 회사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혀 말 안 하고 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리막을 꽂기 시작하는데 한 20%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부동산이다. 아니 근데 아직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손해 난 거만큼은 아빠가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건 너 선택이야라고 했지만 뭐 어쨌든 그 약간 투자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디즈니가 이렇게 손해를 봤을까 많이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은 자녀분이랑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벌써 돈이나 투자에 대한 얘기를 벌써 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어릴 때부터 주식 하셨었잖아요. 저는 그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제일 좀 속상했던 게 내가 조금 더 어릴 때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그 뭐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다가 최대한 오랫동안 넣어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굳이 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릴 때부터 이해해서 내 나름대로 이 경험을 쌓다 보면 이 나이는 젊지만 이 구력이라고 하죠. 이 구력이 긴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작년부터 한 7살 후반부터 지금 열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부동산을 사실 이제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부동산 하나도 몰라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하시나요? 뭐 가장 쉬운 거이면서 가장 기본인 거는 결국에 그 이 판에서 쓰이는 단어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주
쉬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전혀 접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주식도 뭐 PER 뭐 이런 걸 쓰는데 퍼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기본을 해야 되는데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뭐 저희는 정규 과정에서 뭐 부동산을 배우는 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이 뭔지도 사실 관심 없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투자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대용으로 책을 봐라.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책도 한 20-30권은 봐야 된다. 그러면 20-30권 보라고 하면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네, 보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20-30권 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읽냐라고 말하는 분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잘못됐다. 자기 전 재산이고 어찌 보면은 뭐 몇 년을 모아서 하는 내 피 같은 돈인데 말 그대로 그거를 그 책 20-30권 보는 노력도 하기 싫어하면서 이 막 수천 수억 원을 넣으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없기 때문에 30권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어도 좀 이해가 되고 책을 보다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을 좀 하면서 같이 좀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경제학 석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부동산 경제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첫날 교수님이 뭘 갖고 오셨냐면 학생들한테 저처럼 이제 다 직장인들인데 네. 그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네네.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첫 수업을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네네. 잘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생각보다 계약하러 가면 우리 여기 사인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도장 찍으세요. 그것만 하지 사람들이 안에 있는 내용의 문장을 열심히 안 읽어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교육이 진짜 안 돼 있구나. 이게 정말 좋은 얘기신 게 계약을 하러 가시면은 뭐 매매는 안 해보셨어도 전세나 월세 계약은 다 어느 정도 성인이면 해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꽤 많이 줍니다. 서류를 계약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뭐 공제증서도 주고 뭐 건축물 대장도 떼주고 등기부등본도 떼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받은 서류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까 도장 찍었고 뭐 특약사항이 뭐 적혀 있는데 뭐 좋겠지 하고 이렇게 막 찍는단 말이죠. 근데 이 계약이라는 건 결국에 내 책임지겠다라는 그 증명 행위인데 이런 것들도 너무 간과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전세 월세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단어를 검색해 보면 요즘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뭐 이 단어의 뜻까지 다 설명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보통 계약서 쓸 때 계약서 꼼꼼히 읽어본다고 하면은 까탈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왠지 부끄럽고 맞아요.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처음 네.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런데 사실 계약서라는 게 문장 하나에 따라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막 이런 네. 것들이 달려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안 보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네, 네. 계약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고. 네, 이 부동산 쪽에서는 약간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민망해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 아는 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도 뭐 이렇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도장을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쿨하게 막 찍고 잘 모르는데도 그냥 아는 척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하나하나 모르면 물어가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면서 집 한 3-4번 사보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한 3번 이하 정도의 매도 경험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를 사셔도 뭐 어느 정도 돈을 모이시면 이제 집 사시잖아요. 그러면 집 사서 보통 한 10년 정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라는 거를 많이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잘해야 되고 모르면 공부해야 되고 누가 뭐 내 재산 대신 책임져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 그런 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도 혹시 하시나요? 옛날에 좀 하다가 지금은 조금 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죠?
뭐 한 85만 정도 되는 것 와, 같아요. 네. 85만 명. 얼마 만에 이 정도까지 만드신 건가요? 시작은 이제 한 6년 전에 했었거든요. 2016년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유튜브가 대세가 아니었고 다 팟캐스트가 훨씬 더 그쵸. 대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유튜브 버튼이 이제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7년, 18년도부터 갑자기 유튜브가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거의 1세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그냥 어느 날 해야겠다 이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컨텐츠는 뭐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그 네. 뭐 가장 뭐 제 영상 중에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그게 이제 2017년 1월인가? 뭐 그때 조회수 올렸었거든요. 몇백만. 그거 이제 한 300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뭐 덕분에 뭐 집 사가지고 뭐 지금 행복하게 삽니다. 뭐 이런 댓글들 계속 달리거든요. 뭐 그럴 때 조금 뿌듯한 거 있죠. 좀. 저도 진짜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독립해서 살았던 게 전세였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 가구 매매했던 등기부등본에 나오자 가격이 네. 나오잖아요. 가격이 제 전세금보다 낮은 거예요. 매입했던 게. 네. 집주인의 매수 가격이. 네, 매수 네. 가격이 제 전세금보다 낮은 거예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분은 벌써 엑시트하고 플러스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제 전세금으로. 네. 그걸 보면서 내가 호구됐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네. 쓰라리죠. 네. 내가 이때 나도 이걸 샀었으면 네. 그럼 좋았을 차라리 텐데. 먼저 이걸 옛날에 알아서 샀었으면은 그 당시라면 네. 샀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안 사고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전세로 사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요, 사실. 이거 뭐 대학교 때 누가 뭐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20대 때 뭐 부동산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대부분 다 약간 반으로 갈리는데 이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하고 투자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내가 잘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심 갖지 않으면 사실 배울 방법이 없는 곳이 부동산이기도 해요. 주식은 그래도 내 친구들이 조금 하거든요. 누구라도 뭐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보통 한 30대 중후반 넘어가야 조금 뭐 생각을 할까 말까 하니까 그냥 뭐 시간이 훅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 끌려가면 네. 또 무슨 기획 맞아, 부동산 기획 같은 거 부동산. 설명해 주는데 강의 들으러 갔다고 앉아있다가 네. 맞아요. 이상한 거 보고 오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가면 막 앉으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물통 따주고 이제 앉으면은 이제 뭐 땅 얘기가 막 나오면서 뭐 리조트 얘기 나오다가 땅 사고 나면은 이제 주인이 한 뭐 300평인데 주인이 막 1,200명 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 부동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뭐 전 월세는 무조건 계약을 하실 거다 아마 20대 중반 이후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만 좀 공부해 보셔도 뭐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은 정말 관심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주식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금액이 많이 큰 것뿐이지 훨씬 실생활에 많이 가깝기도 크죠 지금. 실생활에 가깝기도 하고 단어들도 어렵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도 아니고 사실 예, 다 한국말이고 한자고 하면 훨씬 저는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불인이 입장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열매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일단은 책이나 어떤 이론을 좀 많이 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 또 이론이랑 실제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런 거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수업료를 내는 셈 치고 내가 이제 실패를 해도 이러이러한 거를 내가 실패를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실전을 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되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게 뭐 거의 전재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이걸 경험하기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돈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일단, 네, 네. 돈에 맞춰서 하긴 해야죠. 네, 이게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정말 비싸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너무 비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인천 같은 데 가면은 뭐 빌라인데 물론 오래됐지만 뭐 4천만 원, 뭐 4,500만 원인데 전세가 4,400만 원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차이로도 집을 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싼 집들은 있고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진 돈이 뭐 4천, 5천만 원이어도 뭐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이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해보고 다 잃어도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이건 어쨌든 뭐 수천만 원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 당연히 모의 투자이겠죠. 근데 모의 투자는 실제 투자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어쨌든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거주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동네에도 부동산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파트도 뭐 단지가 수십 개가 있을 것이고, 빌라 오피스텔은 뭐 수백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과거의 가격하고 현재 가격을 비교해보는 수고는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5년 전엔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A, B, C, D 단지는 5년 전에 얼마였는지를 보고, 그러면 5년 동안 올랐을 텐데 과연 그러면 똑같이 올랐을까 생각하면 아닐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A, B, C, D 중에 이 퍼센트가 다 다르거든요. 상승률이. 그러면 왜 다를까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그 상대평가를 하면서 그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가 뭔지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수록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서 봐서 우리 동네에서라도 가까우니까 가보고 뭐 얘는 10% 올랐는데 여기는 20% 올랐다면 무슨 차이로 오른 건지를 거기 계속 중개사 분도 물어보고 주민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아 이런 요소들이 가격에 반영을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추세구나라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은 얼마고 이걸로는 이 동네는 못 사지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뭐 지방 어딘가에서 똑같이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를 좀 발견해서 이거는 좀 똑같이 과거처럼 우리 동네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네, 결국 투자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보다 훨씬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인데 주식은 옛날에 사봤다라고 해서 규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한번 사보는 순간 청약 통장에 가점이 날아가고요. 다음에 진짜 사고 싶은 걸 살 때 제약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앞에 말씀하신 그 전세하고 매매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소액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주식은 단가가 싸다고 리스크가 더 크진 않아요. 상관없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액이 작은 거, 갭이 작은 거는 또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하이 리스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모의를 얼마나 해보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주식하고 부동산을 제가 두 개를 해보면서 가장 느낀 바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돈이 적든 많든 종목을 못 사는 건 없죠. 그렇죠. 정말 네. 비싼 거 한 주는 말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쵸. 한 주라도 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이 부동산은 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기는 종목을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 있는 돈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안 좋은 잡주를 사서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좋아질 걸 사면서 돈을 불려 나가면서 점점 더 우량주를 사러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100만 원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솔직히.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모으셔야 되고 그 정도만 모아도 저는 전국으로 보면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면 모의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물리는 거.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도 손해 보는 건데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리고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 못 내주면 어떡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주식은 또 똑같죠. 주식은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갑자기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리스크는 있지만 처음 투자하실 땐 그래서 저는 좀 아파트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가능하면 신축 아파트를 좀 하라고 처음은요. 예. 왜냐면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떨어지더라도 팔고 나올 수 있으면 어쨌든 뭐 손해가 확정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낡은 뭐 반지하를 샀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오피스텔 같은 걸 샀는데 어떤 시기에는 아예 거래조차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신축급의 아파트들 위주로 살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 이제 청약이라는 거랑 멀어지거든요. 그쵸. 예, 이거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려서 집을 살 거냐, 아니면은 나는 뭐 이 부동산 쪽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뭔가 투자도 해볼 거냐. 이 둘은 양립할 수 없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청약으로 가실 거면 가는데 뭐 한 가지 뭐 조금 더 조언을 한다면 청약으로 가면 될까? 라는 거를 우선 한번 공부는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꽤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으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당첨될 확률이 0%거나 1% 수준인지도 모르고 넣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청약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정권마다 거의 10번 이상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도는 바뀌고 잘 모르겠으니까 가장 쉽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신혼부부 특공. 우린 신혼부부니까 특공 넣어야지.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가점이고 다 이게 상대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청약으로 될 것 같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라면은 청약이 안 되는 순간 이제 투자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사보고 팔아보고 하는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 공부 같네요. 그렇죠. 약간 그만큼 이게, 공부를- 이게 달라요. 약간.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가. 네. 근데 이거를 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다가는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재수하죠, 잘못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번 상승기 때 청약 기다린다고 청약한다고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진짜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청약이 되려면 아이를 셋 정도 낳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결혼하자마자 아이 둘 쌍둥이로 낳으시거나 뭐 거의 그런 정도 수준 아니면은 좋은 곳에서 싸게 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이 지금도 되기는 됩니다. 당첨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낮은 청약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되게 높은 청약도 있고. 근데 경쟁률이 되게 높다는 건 당연히 뭐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당첨 확률이 극히 낮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청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희망 고문 같아가지고 누군간 또 돼요. 예. 그리고 맞아요. 추첨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군간 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제 친구도 340대 1을 뚫었거든요. 와. 예. 그래가지고 사면서 이미 한 4억 벌었고 사고 그 청약 되자마자 또 갑자기 3호선이 생겼어요. 추가 발표가 또 나가지고 한 6, 7억 벌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340대 1을 뚫을 수 있을까? 이건 또 별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이 됐다고 해서 나도 된다는 거 아니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보시고 된다 싶으면 가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였던 전세 살지 마라. 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그 맥락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네. 말라는 건지. 네. 저는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본 적은 없어요. 오, 네, 저는 살아보지도 않고 또 살지 말래요. 난 전세 여러 번 살아봤는데. 저는 제가 살아온 대로 말했습니다. 네. 전세를 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세를 안 살아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세를 줘보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전세를 살지 마시고 전세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너는 살기 싫으면서 왜 남 주냐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올 때 또 매수를 할 준비가 되라. 요 얘기로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출을 해줘가지고 저리로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전세 대출 중소기업 금리가 싸니까요. 네, 중소기업 뭐 청년 대출 뭐 이런 거는 전세 1억까지 뭐 엄청 싸게 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의 컨디션에 월세를 살면 이 이자 차이가 되게 커요.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하러 전세를 가냐. 그러면 그냥 뭐하러 월세를 가냐. 그냥 전세 살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약간 좀 이걸 그 숫자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월세와 이자 차이를 아끼려고 그 안 좋은 집을 가기보다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월세가 뭐 한 500에 40 정도, 월 40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라면
그거에 맞게 저리로 빌려주는 그 전세를 더 좋은 데를 얻는 거죠. 원래는 원룸 얻을 거 투룸 얻고 예, 조금 역세권에서 먼 걸 또 역세권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들고요. 그리고 집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다 가구를 더 채워넣고 뭐 하나씩 더 좋은 걸 사게 됩니다. 면적이라도 넓고. 그러면서 내 돈의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 뿐이지 대출을 100%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80%까지 예전에 해줬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도 뭐 그 정도 해줍니다. 그냥 결국에 내 20%가 거의 전 재산이고 그 전 재산의 80%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가요. 네,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사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아까 말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 좋은 동네 살면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 내 돈은 이 집에 묶여 있고. 근데 만약에 뭐 그 중간에 어떤 좋은 기회가 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2년이 흘러가면서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월세 살 때도 2000에 55, 45? 지금 워낙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달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살아보셨나요? 월세도 살아봤죠. 저도 똑같은 게 전세 안 살아보고 저는 월세랑 매매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실 텐데 월세 자동이체 안 걸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저도 왠지 그러기 싫어요. 따박따박 이렇게 내는데 저는 안 걸어. 안 걸고 저도 안 걸어요. 몇 월 며칠 달 내면은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루 정도 좀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 바로 오시는 분이면 내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3일, 4일, 뭐 5일, 일주일도 끌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되게 강력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전세는 안 그럽니다. 전세는 자동이체로 은행에서 알아서 가져가요. 계약하는 날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전세를 사는 순간 사실 내가 남의 집에 사나라는 개념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전세 살면서 자기 집처럼 꾸미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집 가지고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집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막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싱크대 이런 것도 좀 꾸미고 집 벽지도 좀 바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러시라고. 뭐 화장실도 고치고 싶으시면 고치시라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그분들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에 사는 거라는 걸 좀 느끼라는 거에서도 월세를 사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속된 말로 쫄린다. 월세를 살면은. 뭔가 얹혀 사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 그때 뭔가를 느끼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월세에 나가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야 우리가 월세가 지금 이만큼 나가는데 좀 더 아껴 써야지 하면서 막 좀 마음을 다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 여러모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보면은 그래도 월세는 뭔가 내가 거주를 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그래도 개념은 있는데 이게 그 대출, 그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이 대출을 받는 거는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전세를 살았던 이유가 뭔가 대출을 받아서 그것 몇 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난 대출 없이 그냥 전세로 들어갈래 라고 해가지고 전세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는데 그게 참 그 지금 30, 40, 50, 50까지는 아니죠. 한 30, 40 세대 분들의 좀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2011년, 12년 이쯤부터 그 하우스 푸어의 시절이었죠. 맞아요. 15년까지. 집 있다 그러면 불쌍하다고 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 어떡하니 이랬어요. 그때를 너무 좀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많아. 그리고 막 하우스푸어로 막 몇 년씩 가기도 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때가 특이했었던 시절이었고 웬만해서는 집값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향하면서 막 침체됐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봐도 36년간 뭐 연평균 뭐 5.5%, 6%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91년, 2년 이때 뭐 일기 신도시 노태우 정권 때 뭐 대규모로 공급했을 때 한 6, 7년 정도 간 거랑 그 이명박 정부 때 한 11, 12년도부터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 해서 한 갔던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어땠냐?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안 받으면 결국에 내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지분 1% 사는 게 아니고
100% 사든지 0%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규모가 커요. 근데 얘가 2% 올라가면 내 연봉만큼 올라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살려고 했을 때 모으는 금액보다 얘가 올라가는 금액이 크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고,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를 싫어하면 사실 집을 살 수가 없어집니다. 네. 근데 대출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대출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서 갚잖아요. 같은 행위거든요. 근데 미리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갚는 거랑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 순서만 바꾼 거지. 방향이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거에서 생기는 비용, 이자가 더 추가적으로 붙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자 내는 게 아까운 거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자가 그럼 과연 집값 상승보다 더 클 거냐, 작을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출이 너무 무서우시면 저는 차라리 전세 같은 걸 좀 끼고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집을 하나는 사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사긴 사야 되거든요. 평생 전 월세를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비싸질 게 있다면 미리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미리 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 비용 같은 생각으로 이자를 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즘 같은 네. 과거에는 금리가 워낙 낮았으니까 네. 어쨌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네.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이 정말 이게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냐, 이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야 될 때 약간 항상 못 사게 만드는 뭔가 네,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최저점. 돌이켜보면 최저점. 네. 이 얘기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사야 되나요? 라고 제가 유튜브 6년 했는데 매년 물어보시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항상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금리가 인하하다가 이제 역방향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이 이론을 믿으시면 집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럼 집값은 무조건 떨어졌기만 했을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집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좀 돈을 넣고 돈을 빼고 이런 거라고 보면은, 실물을 산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증서를 사는 개념이라면 집은 정말 물건을 사는 거고, 그 물건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건데, 예를 들어 골드바인데 골드바를 사는 개념이 아니고 사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남한테 빌려줘서 월세를 받기도 하는, 말 그대로 현물이죠. 현물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주택자인데 지금 1주택자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2.8%에 빌렸는데 갑자기 4%가 된 거예요. 그럼 이자가 1.5배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을 다 팔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차박을 하거나 차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이제 비싼 캠핑카 사가지고. 차박을 하면은 그 선택이 올바를 수 있죠. 근데 그건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팔면 전 월세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감성의 영역이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팔고 남의 집에 가서 전월세를 산다?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갈 생각이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전세를 주시죠.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부담해서 다시 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이시냐면, 무주택이신 분들은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분들은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야. 금리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 거야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1주택자 분들이 80%가 넘으세요. 주택, 유주택자 중에 80%가 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유주택자 중에 네. 80%. 그러니까 무주택자 반, 유주택자 반이고, 그 유주택자 중에 85%가 1주택자입니다.
그럼 1주택자분들이 무주택자가 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집을 팔고 월세와 전세를 갈 거냐. 그러면 전세랑 월세가 안 오르고 아주 그냥 평화로운 시절이면 그럴 만도 하죠. 앞으로 떨어질 건데 난 전월세 가면 되지.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내든지 전세를 주고 뭐 어디 좀 약간 좀 금리에서 좀 피해 있든지 하겠죠. 뭐 간단한 예로 지금 기름값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차 안 타냐? 차를 또 타시잖아요. 타고 뭐 그냥 부담하면서 가는 거죠. 밥값 올라가도 밥 먹잖아요. 그것처럼 집값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금리가 집 사용값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감당하면서 가려고 할 것 같다. 네. 제 생각에도 금리보다는 수요 공급이 더 큰 영향이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저도 이제 아비파트에 있다 보니까 그 PF 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익성이 안 나와서 이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뭐 그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못 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대로 가면은 한동안 한 몇 년간은 좀 공급이 굉장히 좀 적어지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뭐 지금 뭐 꼬마 빌딩 같은 것들도 이제 거래가 되게 많이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해서 이제 신축하고 계시지만 뭐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공급에 영향을 또 주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주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